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특단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끝내주는 경제 설마 했는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계속했잖아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백종원 씨를 1000명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백종원 씨 시장 기획 컨설턴트 1000명을 키워서 자영업을 모조리 살리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냥 제가 경제학 했으니까 그냥 요거는 몇 마디 그냥 해드릴게요. 이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영업이 왜 어렵냐. 지금 40대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이 사상 최악으로 이번 분기에 아마 한 13% 떨어졌을 거예요.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영업 몰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백종원이 부족해서인가? 아니죠. 그것도 사업하는 백종원이 아니고 컨설팅하는 백종원이 없어서 컨설팅이 없어서 자영업이 망합니까? 아니죠. 자영업이 안 되는 거는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소비 심리가 우리 엄청나게 정체돼 있어서 지금 몇 분기째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건 내수 부진 때문이고 소비가 살아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도 안 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소득 대비 소비 성향이 높은데 저소득층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생겨도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으면 소비를 못 하게 돼요.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아야 지금 막 쓰고 막 토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까,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죠. 세 가지 다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잘 하려면 이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주가 침체 때문에 자산 안 오르고 있죠. 소득 계속 정체되고 있죠. 심리 바닥입니다. 네, 요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좀 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그대로 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오늘 준비한 방송을 통해서 요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산이 왜 망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주식시장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방시혁 씨가 알려줬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가 4천억 원을 어떻게 빼갔는지 이거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트럼프가 두 글자로 말해줬는데, 네. 네, 탄핵 아니고요. 네. 관세. 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김정은이 트럼프, 푸틴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이 삼각관계, 이 줄다리기는 어떤 이 결과를 낳을지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오늘 끝내주는 세계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방시혁의 4천억 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시혁의 4천억 원 네.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거 뭔지 일단 좀 이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2000년 10월에 이미 그 상장할 때부터 이 공모가가 너무 높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하이브의 공모가가. 네. 당시 빅히트였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이 공모가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문제 있습니다라고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겼고 사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이게 4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터진 겁니다. 이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 법의 구멍을 우회하는 거래,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피해, 그 한국 이렇게 그 주식시장의 온갖 문제들이 집약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손 놓고 있다가 뒷북 치는 금융당국. 핵심은 이 방시혁의 의장의 측근들이 PF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 상장하자마자 이익을 나눠 챙긴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고 초기에 뛰어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죠. 대주주만 이익을 챙겼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공모했다가 그 다음에 네. 막 뭔가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때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는데 공모 네. 참여했다가 네. 그 뒤에 방시혁 대표가 했던 어떤 행위가 있었다. 네. 지금 이 얘기네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네. 뉴진스가 어도하고 결별 선언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하이브 주가 떨어진다고 한참 지난주에 맞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또 이 얘기 나오면서 또 더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진스의 작년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니까 뭐 적은 사이즈는 아닌데 이미 방시혁은 뉴진스 없어도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결별이 이미 예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그냥 버려도 되나라는 이제 다들 우려하는 시선이 있죠. 그게 사실 이제
하이브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이 지지부진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방시혁 대표가 뭐 오케이 네. 4천억 원을 어떻게 부당하게 벌었다. 그렇지만 주주한테 큰 영향은 없는 거 아니야? 주주는 주주고 방시혁은 방시혁이지 돈을 어떻게 벌었다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네. 예. 이 4천억 원을 일단 이번 좀 생소한 개념인데 언아웃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아웃. 네. 언 이제 벌다는 의미고 네가 벌면 나에게 돈을 좀 나눠줘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4년 전에 하이브가 상장할 때 이 방시혁 의장이 당시 사모펀드들 이제 주요 주주로 들어온 사모펀드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이제 공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거고요. 당시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등이 이제 사모펀드들이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임명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상장을 하지 못하면 내가 그걸 다시 되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풋 옵션이 있었고 상장을 하면 대신에 니네가 나한테 좀 떼줘, 이익을 나눠줘라는. 그러니까 방시혁 대표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네.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상장이 되면 니네가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그 돈의 나한테 일부를 줘. 나한테 돌려줘라고 이제 상장이 임명 안 되면 안 되면 내가 그걸 다시 되사줄게라고 돈을 했는 건데. 물어주겠다. 네. 네. 그런데 다시 보면 그게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2년 전이었고요. 이스턴 에쿼티 파트너스는 1년 전이었는데 상장 2년 전. 2년 전, 1년 전이었는데 상장 시점이 2020년이죠. 10월이고 네. 예, 스틱은 2018년 2010 2018년, 네, 18년 그리고 2019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스톤은 들어오고 난 뒤에 2달 뒤에 이미 그 상장 주관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다. 이미 그리고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또 한국투자증권 출신인데 또 상장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들어오면서 겨우 2달 뒤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가뜩이나 또 방시혁 의장에 측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방시혁 의장이 어떤 경로든 다음 2달 뒤에 상장할 거야라고 그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안전한 투자인데다가 이미 그 당시 주가를 보면 넣자마자 1년 안에 4배, 5배가 뛸 것, 실제로는 10배가 뛰었는데요. 네. 뛸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게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상장 못하면 물어줄게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방시혁 의장이 그럼 니네가 돈을 벌면 나한테 좀 돌려줘라는 건 이미 거의 확실한 투자 이익이 예정된 상황에서 방시혁 의장이 얼마를 떼주기로 하고 굉장히 좋은 조건의 주식을 넘겨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투자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 뭐 상장하고 나서 나한테 좀 떼줘 이랬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실제로 그게 비밀 계약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확실한 공식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투자 이익의 대략 30%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는 거죠. 투자 이익의 30%가 네. 4천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네. 그 4천억 원 받은 거고요. 그러면. 네네. 근데 방시혁 의장이 자기 지분은 팔 수가 없었던 맞습니다. 거죠. 예. 자기 지분을 팔면은 사실 그것도 보호 예수에 그러니까 묶이기 돈이 때문에. 필요하면은 네. 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보호예수제도 어떤 거죠? 설명 좀 보호 해주시죠. 예수는 이제 최대 주주가 상장한 다음에 갑자기 주식을 막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이 공모 주식을 들어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러니까 보호예수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방시혁 의장은 주식을 팔지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 당시 부사장 주식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모펀드도 있고 먼저 들어온 사모펀드의 주식을 또 사가지고 들어온 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2달 뒤에 이게 상장할 건데. 팔았던 이 사모펀드는 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장한다는 정보가 없었다는 정보를 거예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이브가 우리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는 이제 손해를 보고, 아니 손해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그래도 이익을 봤는데 10배 오른 주식을 2배만 이익 보고 당시 내다 판 거죠. 팔아가지고 지금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거 소송을 걸 거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의 주식을 넘겨받은 이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방시혁의 측근들이 만든 사모펀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이스톤 파트너스의 이 방시혁의 측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하이브에 입사를 하기도 하고요. 입사를 했다고. 예, 나중에 입사를 했고 이스톤은 이제 상장한 다음에 주식을 팔고 처분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많이 벌고 그 네. 대가로 30%를 주고 방시혁 의장한테 줬던 그 회사의 네. 임원인가요? 그럼 네. 대표인가요? 임원이. 네. 그 3명의 임원들이 다 방시혁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아, 그 한 명은 하이브에 아예 취업을 네네. 했고요. 이거는 뭔가 자세히 냄새가 좀 더 나요.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보고 펀드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걸 나중에 되사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사모펀드는 그렇죠. 이게 돈이 될 거라고 보고, 게다가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상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그럼 내가 다시 되사줄게라고 말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그걸 왜 회사를 보고 투자했는데 방시혁이 이걸 나중에 되사주나요? 개인이? 회사를 보고 투자했는데 개인이 대사준다는 거였어요. 방식이 되사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당시가 또 보면 이 BTS가 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고 한국 그 아티스트로는 가장 높은 순위 올랐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 나갈 때였는데 그걸 상장을 못하면 되사주겠다라고 그 조건을 두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도 하이브에 투자하겠다는 사모펀들이 줄 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언제 상장하느냐 상장을 보고 다들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생각할 때였는데 굳이 그런 이상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생각을 보면 이제 이 쌍방에 우리가 대사 줄 거고 상장을 못하면 상장하면 니네가 나한테 돈을 돌려줘라는 그 계약을 맺기 위한 아마 그런 면피 조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요. 그렇게 지분까지 심지어 기존 주주 지분까지 사서 들어왔는데 이걸 언아웃 계약을 한다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시 의무 위반. 이건 당연히 그 상장하기 전에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주주가 무려 몇천억 원 규모의 그 주식을 넘겨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보호회수 의무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방시혁은 지분을 팔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신 지분을 팔아줘가지고 방시혁이 이익을 챙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주주의 도덕적 그런 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면 계약. 방시혁과 펀드 사이에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는가? 가뜩이나 이 방시혁의 측근들이 만든 사모펀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와서 개미 털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미들을 우르르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네. 고점에서 팍 팔아치운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대주주의 횡포다.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팔았나요? 그 혹시 개미들이 주가 많이 그래프를 손해를 먼저 봤나? 볼까요? 네, 주가 네, 그래프 네.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이브 상장 첫날 주가 추이. 이것도 있고 이거 먼저 보시죠. 이게 보면 이 쭉 떨어지네. 공모가가 이제 13만 원인데 무려 35만 원까지 올랐죠. 첫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 시작은 27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주가가 거의 그냥 이 따상이라고 하죠. 네. 더블 상승을 했고, 근데 이게 첫날 주가예요. 첫날 35만 원에서 동안이죠. 35만 원에서 25만 8천 원까지 거의 그냥 쭉 떨어졌네. 반토막 아니지만 거의 3분의 1 이상이 빠진 셈이죠. 근데 이 스티그 IT 벤처 투자랑 아까 이제 에코티 파트너스가 35만 원대에서 주식을 마구 팔아치운 거죠.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사실은 당시 보면 초특급 대여가 온다. 상장하자마자 바로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간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기대감이 무르익은 다음에 개미들이 상장하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탁 팔아치운 거죠. 그러니까 팔아치우자마자 주가가 이제 이날부터 며칠 동안 나눠가지고 계속 주식을 내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다시 보세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처분 단가가 무려 31만 원입니다. 31만 원. 그러니까 딱 맨 위점에 거의 맨 위네. 9시 문 열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운 거죠. 그랬고 메인 스톤과 이스톤은 이제 2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그러니까 18만 원까지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꽤 빠진 다음이지만 그래도 역시 이 사람들 매입 단가가 3만 원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만 원. 꽤 4-5배 이상 이익을 남긴 거죠. 3만 원이면은 거의 10배인데요. 네네. 근데 그 10배 차익을 낸 것의 30%를 방시혁 의장한테 네네. 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톤 파트너스 같은 데 보면 이미 자기들은 3-4만 원에 샀는데 이게 벌써 지금 35만 원까지 올랐다가 중간에 빠지면서 중간에 계속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 평균 매도 단가가 1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 한 이제 20만 원 정도에 팔았다 치면 한 5배 이상을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년 남짓한 사이에 5배를 남기고 그중에 아낌없이 그러니까 이제 4천억 원 정도를 방시혁 의장한테 뭐 나눠준 셈이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2020년이면은 네. 그 코로나 때잖아요. 네네. 그런데 2019년부터 막 BTS가 빌보드 차트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이 됐다, 문화 선진국 됐다고 네네. 막 희망에 부풀어 올라 있을 때인데 코로나로 락다운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가지 못하고 또 그 많은 분들은 또 일자리도 네. 잃게 되고 그래서 네. 소득이 없는 상태. 주식 투자로 주가는 계속 오르니까 주식 투자로라도 뭔가 돈을 벌어볼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희망의 주식. 네. 하이브가 갑자기 네.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공모에 다들 뛰어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막 저렇게 따상을 가고 그런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은 막 팔아치운 다음에 그 팔아치운 돈의 상당 부분을 또 맞습니다. 대주주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이 주식이라는 게 적정 그 주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제 이스톤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방시혁의 측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1.2조 원이었어요. 1조 2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 정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상장사를 선정할 때 이제 주간 상장하기 직전에는 한 4조 원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잡았고 이제 실제로 상장 직후에는 4.8조 원, 5조 원 정도 잡혀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첫날 11조까지 치솟았죠. 11조가 치솟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막 물량을 내던지게 해가지고 이미 팔고 나간 다음이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제 첫날 들어왔던 개미 투자자들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아까 이제 이스톤의 주식을 팔았던 알펜노트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는 정말 억울하겠죠.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들도 5배 이상을 받았을 텐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 이제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서 팔았다. 자기들은 속았고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를 보고 소송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시 이스톤 이제 그 방시혁 의장의 측근이 김중동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톤을 접고 하이브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제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 말이 안 된다. 당신은 뭐 이렇게 뭐 그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장할지 안 할지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가장 가까운 자기 측근에게 2달 뒤에 상장 주관사를 선임할 거라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 안 했다면 그것도 이상하고 했다면 이건 완전 심각한 도덕적 해이거나 아니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준일 텐데요. 하이브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대목 아까 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금융당국이 왜 이걸 못 받느냐도 관건이 되는데 그러게 공시 대상은 아니에요? 이런 공시 정도 사실 이제 계약이면. 공시 대상 공시 의무는 없다라고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변호사들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 공시 의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장을 할 때 이제 그 한국거래소 등에서 이제 대주주나 이제 그 이 지분 관계들을 좀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3대 주주인 이스톤 파트너스가 방시혁의 측근들이고 하이브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대주주 아니면 무관한 그냥 주식을 팔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호해서 묶거나 아니면 이걸 지분관계 정리하거나 최소한 상장할 때 그 공모 어떤 그 심사서 등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명시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험이 있고 위험을 명시하고 이건 3대 주주와 방시혁 의장 이런 관계다라는 것들 알았다면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한국거래소나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몰랐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건 등기부등본만 떼도 나왔을 것이다. 만약에 에쿼티 파트너스 등기부등본을 떼봤다면 거기 있는 임원들이 방시혁과 다 측근들이고 전에 하이브에 이미 그 다녔던 직원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것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금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2대 주주, 3대 주주는 보호해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모펀드들은 그래서 이제 상장하자마자 많이 팔아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굳이 이제 지금 나오는 의혹은 방시혁 의장이 자기 주분을 못 파니까 아마 상장하자마자 당연히 대주주들은 좀 이걸 좀 챙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상장만 기다려 왔는데 당연히 현금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이제 이 4천억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집도 사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머지 자기 지분을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익을 좀 가져가려고 환수하려고 아마 이제 자기 측근들을 내세워서 이 사모펀드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의혹입니다. 그거는 보호예수 제도를 의도적으로 우회했다. 뭐 이런 네네. 혐의는 될 수는 네, 있겠네요. 자기 측근들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게 방시혁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방시혁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야 너네 이거 2달 뒤에 상장할 건데 2달 뒤에 상장 주관사를 이제 모집할 텐데 지금 사면 무조건 5배 이상 나와라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그렇죠. 이야기였죠. 그리고 당시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식을 사기 쉽지 않잖아요. 서로 주식을 살려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위험을 감수한 그런 투자를 한 대가로 이제 상장 차익을 얻을 텐데 이 경우는 상장 거의 2년, 또 하나는 1년, 겨우 그 주관사 선임하기 2달 전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긴 거죠. 몇 조 원 단위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방시혁이 나눠 갖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래인데다가 또 하나 이제 그 갖는 의혹은 공모 가격을 일부러 그래서 부풀리지 않았는가. 사실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이 대주주라면 적정 주가를 받고 이게 꾸준히 오르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 이야기 나오는 건 그때도 이제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이게 보니까 우리 퍼라고 하잖아요. 주가 수익 네네. 비율이 네네네. 기본 30배였던 데다가 만약에 11종가에 갔을 때는 그 주가 수익 비율이 그러니까 벌어진 수익 대비 시가총액이 60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평가. 아무리 하이브가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또 보면 이게 이제 이 퍼로 잡으면 너무 동종 기업 대비 주가가 높기 때문에 EV 에비타라고 하잖아요. 그 EV 에비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종 기업들보다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실 EV 에비타는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쓰지 않는 지표라는 그 해석이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설비 투자가 많은 제조업 기업들에 쓰는 그런 지표들인데 굳이 펄을 안 쓰고 EV 에비타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주가가 높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모가를 높여 잡은 거죠. 근데 그 주관사에서 한 건가요? 네, 주관사에서 높여 잡으면서 이제 이게 11종까지 치솟았는데 결국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진 주가는 당연히 빠지기 마련이고 만약 11종보다 더 오를 거라고 믿었다면 사모펀드들이 그때 주식을 팔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금이 고점이다. 이 정도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장하자마자 아침 9시부터 팔아치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모르고 뛰어들어간 그 당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던 온갖 증권사들의 그런 이제 예측을 믿고 그리고 당시 워낙 BTS가 잘 나갔으니까요. 그걸 믿고 뛰어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만 아까 개미털기에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어떻게 이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모주까지 이러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올랐는데 한국만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말씀하신 밸류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밸류업이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투명한 시장, 합리적인 주식시장, 합리적인 그 주가 산정, 그다음에 어떤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애초에 공모가 산정도 부풀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뒤에서 그걸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이익을 챙긴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건인데 정작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과연 이걸 처벌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지금 나서고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융당국에서 다시 데려다보고 금융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최근에 보면 재미있는 게 이 한국경제신문이나 네. 경제지들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진영 논리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본 믿음을 깨뜨리는 그런 행동인데다가 최근에 또 이른바 국장 탈출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 불신과 분노와 그다음에 왜 한국 주식시장만 안 오르냐라는 불만이 많은데 많은 그 주식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미들 털어먹고 뒤에서 대주주들만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개미들에게 떠넘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그런 아까 이제 그런 정보 가 알려졌다면 방시혁과 이 3대 사모펀드가 이렇게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게 알려져 있었다면 당연히 하자마자 주식을 털고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그걸 경고를 했을 것이고 11조 원이나 되는 시가총액이 위험하다라는 그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들 엄청 좋은 주식이 떴다. 초특급 대우가 떴다라는 장밋빛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은 속아 넘어갔고 사모펀드들은 이때다라고 팔아치운 그런 사건입니다. 증권사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때는 다 그랬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이사회가 그러니까 네. 주주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2대 네. 주주, 3대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사회는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맺고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질문할 수 있고 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이사회가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또 다른 이야기지만 상법 개정안에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게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이제 법제화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만약 이사회가 있었다면 주주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은 이사들의 책임을 방기한 그래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상황을 갈 수도 있을 텐데 아직 한국 상법에는 이사회에게 주주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또 방시혁 이번에 이제 그 뉴진스 논란 때도 그랬지만 이사회가 다 방시혁 친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방시혁과 넷마블이 또 사촌지간이잖아요. 네. 넷마블이 지금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이사회를 다 자기 측근으로 채워놨는데 이사회에서 그걸 반기를 들겠느냐. 이사회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러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이사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주가 사실 그렇게 되면은 네. 넷마블도 네. 만약에 이렇게 주주 중심주의를 잘 제도하고 있었다면 넷마블도 문제되는 거예요. 넷마블 주주들한테 그렇죠. 문제되잖아요. 네, 넷마블 주주들, 자기의 주식 가치를 더 네. 높게 차익 실현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넷마블 당한 출신 거잖아요. 이사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넷마블이란 주식회사도 손해를 끼치고 다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이사들이 했다는 거고 그 이사들은 오로지 방식 의장과 회사가 아니라 주요 주주들을 위한 결정을 했을 뿐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방치를 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람들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걸 처벌할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장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늘어나는 건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개인 투자를 등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오래된 그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네. 밸류업 한다고 그러면서 상법 개정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좀 몇 번 풍겼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도 받아주면서 상법 네. 개정안 네.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자본시장 네. 이 법 바꾸는 걸로 네. 그거는 뭐 전혀 다른 차원의 네. 이야기인데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는 다시 한번 물 건너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들 볼 때 또 과거 또 뭐였죠? 그 두산마켓 사건이라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주식 손대면 안 되겠다. 그 뭔가 뒤통수를 맞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건 이 이사회가 아니면 경영진들이 주주의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반복된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있는데 그걸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금투세를 폐지하긴 했지만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건 금투세가 아니라 정작 합리적인 시장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그런 케이스네요. 네. 짧게 네. 한 5분 동안 네. 뉴진스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뉴진스 제가 이제 저희 슬로우레터에 뉴진스에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우리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이 대주주가 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별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민희진 대표를 데려와 달라,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용감하긴 하나 이 아티스트들이 사실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지금 이제 계약 해지를 하면 심지어 계약 기간이 아직 5년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도 길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론도 좋지 않은 게
당신들이 하이브가 키워줬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100억 매출을 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해지되는 순간 무려 해지 위약금이 4천억에서 6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뛰어난 아티스트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이걸 지금 그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아까 그 작년 매출이 1천억 원입니다. 1천억 원. 그래서 이제 5년 매출을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6천억 원 가까이 해지 위약금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 독립을 하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 독자적으로 이제 이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다시 뭐 민진 대표 결합해가지고 다시 활동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번 돈을 6천억을 물어줘야 된다면 사실 거의 이게 기업으로 유지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다가 작년에 1천억 매출도 매출일 뿐이지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익은 200억 정도 되는데 6천억을 어떻게 이걸 물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혼 소송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이 위약금이 면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입증 책임을 이쪽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브 때문에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지만 실제 하이브의 심각한 귀책 사유를 아직 찾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이에게 이제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민진을 떠나겠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키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그 정체성을 훼손했다라는 정도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느냐,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건 뉴진스에 매우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진스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결별 선언을 한 이유는 뭐죠? 한 이유는 이제 그 민진이 뉴진스를 키웠기 때문에 민진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제 멤버들의 순수한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뉴진스가 빠르게 성장한, 그리고 굉장히 이 독보적인 그런 걸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뉴진스 멤버들의 이제 그 주변에서도 자꾸 이제 독립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이런 계약 관계, 또 이렇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안 좋은 패착을 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들 팬 입장에서는 뉴진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결국 그 부담을 전적으로 뉴진스가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뉴진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여전히 계약은 유효하고 다시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 항복하고 다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독립을 한다면 진짜 가보지 않는 길이 될 텐데, 물론 6천억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그중에 일부를 이제 재판 과정에서 타협을 하겠죠. 결국 이제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킬 거다. 만약 이게 아주 잘 돼서 1천억 미만으로 만약 위약금이 된다면 그걸 갚으면서 독립하는 아주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하이브에서 남아있던 것과 아주 다른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팬들의 성원과 뛰어난 그 재능을 딛고 완전히 독립하는 모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신화적인 드라마틱한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한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도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는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멋진 말이죠. 가슴 울리는데, 그것만으로 이 몇천억 단위가 오고 가는 계약을 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그 책임은 앞으로 뉴진스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매우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법정 공방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좀 이렇게 시장 반응을 좀 봤더니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그게 좀 냉혹한데, 하이브는 굉장히 큰 기업이죠. 소속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뉴진스가 빠진다고 해서 이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또 주가가 빠져 있는 데는 이제 뉴진스가 떠나는 걸 감안해서 주가가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시혁 의장은 그러니까 뉴진스까지 거 떠나도 상관없어. 이 정도 주가 빠져도 괜찮아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거고, 뉴진스가 지금 이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을 보면 하이브는 뉴진스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고, 나갈 거면 나가봐라, 아니면 위약금을 낼 자신 있으면 내봐라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은 이미 뉴진스를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진스의 팬으로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런 식으로까지 밀어붙여도 되나? 그러면 하이브는 정말
예술인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게 네온카 시장 그리고 앞서 봤듯이 그 방시혁 의장의 그 4천억 거래를 보면 와, 이 기업이 건강한 어떤 그런 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나 아니면 이게 정말 그 아티스트들과 팬들과 어떤 이 건강한 예술 전문 기업으로 크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굉장히 기업 문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두 가지 뉴스 이야기 다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가 좀 아름답고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은 그래도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을 신경 쓰고 그리고 주주들을 신경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경쟁을 하는 가운데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주주 한 명을 위한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아니라 그 대주주 한 명한테 가는 이익만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만 이렇게 많아지면은 자본주의 절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시혁 의장의 4천억 원 무슨 얘기인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이 아주 잘 풀어주셨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김정은의 푸틴과 그리고 트럼프와 벌이고 있는 삼각관계 노림수 그리고 바이든이 아들을 또 사면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사돈을 인사에 쓰고 있다고 하고 이 이야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고 우리 한 주간의 세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갈 때까지 가봤다. 뭐. 미국하고는 우리 가는 데까지 가봤기 때문에 네. 점점점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의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이렇게 협상주의로. 네.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해봤는데 갈 때까지 가봤는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언제 발언이었냐면 21일 날 그날이 이제 국방발전 무슨 개막 뭐 연설회가 있었는데 무장 장비 전시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 이만큼 있어라면서 약간 쇼케이스처럼 하는 그런 식인데 평소에는 이제 작업복이나 인민복 그런 거 입고 다녔는데 이날 보니까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도 나왔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눈에 띄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 가끔 정장을 차려입을 때가 있는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무기를 전시하는 국방발전 2024 개막 연설에서 왜 굳이 정장을 입고 나왔는지 그것도 하나 메시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상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협상 결과에 확신했던 건 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 적대적 대조선 정책이었다 이러면서 더 이상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시회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 무기들을 다 전시를 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그 중에서도 화성 18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9까지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러시아 측에는 우리 이만큼 갖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도 우리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 다룰 생각하지 마 이런 정책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었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21일 날 이런 발언이 김정은 입에서 직접 나왔잖아요. 근데 26일 날 로이터가 트럼프 측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지났을 때예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 네네. 그래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뭐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김정은의 발언이 나오면 기분 나빠서라도 이런 게 일단 좀 뭐 연기된다든지 이런 보도들이 뭐 시기 조절을 했을 텐데 하필이면 딱 그 시기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 의지가 있어라는 거고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은 우리도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그 국정 운영 과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당연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일 텐데 예전에는 북한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백악관에서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이었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 문제를 이제 미국이 먼저 가서 개입하는 거를 우리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뒤로 밀리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수팀 한참 꾸려지고 막 인선 발표하고 바빠 죽겠는데 북한 이슈라는 게 어쨌든 거론됐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그널로는 괜찮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물론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내리니까 우리는 몰라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뭔가 시차나 시기가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밀당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잖아요. 만났습니다. 그것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서로.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같이 대화를 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뭐 미국하고 갈 때까지 가봤어. 네. 러시아 국방장관 와서 더 얘기합시다. 막 이런 분위기? 내가 접견해줄게.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21일 날 김정은 발언이 나왔고 26일 날 트럼프 측의 직접 대화 검토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에 아. 참고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겨냥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아. 29일 날 김정은이 그 러시아 국방장관 그 단체를 같이 만났어요. 장관, 차관을 함께 만났어요. 세 명이 앉아 있고 김정은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김정은 주로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옆에 좀 배석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김정은은 그 동무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독. 아. 그래서 이제 딱 통역하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항상 1대3으로 앉아 있는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예, 그런 구도로 접견을 하더군요. 그래서 29일 날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만났는데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측에 점점점 명백한 행동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명징하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은 내년에 우리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전승절이 있으니까 한번 와줄래?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이긴 걸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불공광장에서 매년 이제 5월 9일 날 하는데 소위 꺾어지는 날이니까 해니까 내년이 80주년.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최선희도 또 이제 러시아 가지 않았습니까? 푸틴 만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한 번 서로 오고 가는 얘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모스크바를 김정은이 방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절에 간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제 전승절에는 본인들의 정말 그 우방 아니어도 뭐 약간 대면한 사람들도 부르긴 하거든요. 워낙 큰 잔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방을 가장 먼저 부르죠. 그리고 이제 꺾어지는 해 전승절 행사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은 이제 북한이 항상 메시지 읽기가 어려운 게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당장이라도 지금 뭐 완전히 선 긋고 뭐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은데 꼭 뒤에 슬그머니 다른 행동을 하는 패턴을 지금 수십 년간 항상 보여왔어요. 네.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절대 뭐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우리 협상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래서 네.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게 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메시지를 읽을 때 항상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 발언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군축 협상 정도는 우리가 나설 수 있다라는 어쨌든 협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워딩들을 보면. 그래요? 네네. 아니 갈 때까지 가봤다는 거는 더 가볼 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 그렇죠. 협상주의로 갈 때까지 가봤다는 네. 협상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 아닐까요?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중간에 협상이라는 단어나 공존 의지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가로 열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소망 같은 단어들을 항상 이렇게 새겨 넣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북한의 메시지,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해석을 완벽하게 하시죠. 쟤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등등.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협상이란 단어, 공존 의지라는 이런 단어들을 굳이 언급하는 걸 보면, 왜냐면 아예 무시할 수 있고 러시아만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9월에 한 2달 전이었는데요. 김정은이 왜 핵무기 연구소에 뭐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한참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IAEA에서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미신고 시설인 강선 같다라고 IAEA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노이 노딜 때 김정은은 이제 영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동결시키고 없앨게라고 했지만 영변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와 당시 이제 존 볼튼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언급됐던 거 하나가 바로 강선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추정 지역 맨날 이렇게 지도에 나오고 했던 건데, 지금 IAEA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2019년 그때 협상 결렬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아마 김정은이 그때 끝까지 좀 유지하고 싶었던 그 시설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추정한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그럼 굳이 왜 그때 결렬된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 곳에 가서 공개 행보를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겠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해커 박사 2010년에 직접 초대해서 영변 핵시설 보여주고, 해커. 해커 박사한테 우리 실력이 이만큼이야라고 2010년에 이미 막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이 전문가들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 이 협상의 어떤 단초들을 하나하나 또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하필이면 강선 나 같으면 더 감추고 싶을 텐데 왜 김정은은 굳이 갔을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협상 전에 어떤 단계 밝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읽는 해석자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찌됐든 한 번 좀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김정은 추정을 낳는. 트럼프 공회담 정상회담 할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적 느낌이 그러니까 뭐 든다는. 예전에 이것 때문에 결렬됐으니까 한번 뭐 내가 가서 여기 한번 가서 점검하고 있을 테니까 뭐 어쩌나 보자. 네. 예전 기억을 자꾸 상기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정상회담의 기억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꺼내 드는 건, 어쨌든 우리가 이만큼 시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네가 협상을 하려면 우리한테 핵시설을 다 없애라는 그런 거보다는 군축 정도, 동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아예 그냥 그 진입장벽을 처음부터 좀 높여놓는 거죠. 네, 협상이라는 어떤 아예 마음이 없진 않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전제 조건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네. 그럼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국방장관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좀 시위 같은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동아줄을 잡은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이제 중국과 지금 좀 틀어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예전보다 우린 더 아쉬울 거 없어라는 메시지를 한 측에 보내면서도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돼라는 전제 조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관세 카드를 또 꺼냈는데요. 조금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캐나다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파이브 아이스 중국 정말 얘기부터 할 줄 알았더니. 가장 이게 참 재밌는 게 가장 가까운 나라를 먼저 친 거잖아요. 멕시코하고 캐나다 위아래로 붙어 있는 나라들.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네. 저는 제가 이승환 평론가님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떠오르지 않는데요. 관세는 아니죠. 관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득세? 그러면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뭐 사랑 뭐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 관세. 저는 그 특이한 사람이야 진짜. 정말 특이한 도널드 트럼프. 네, 전 제가 해석을 잘못한 줄 알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역시 트윗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제 취임 첫날 1월 20일 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프타라고 옛날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북미 무역 협정이라고. 근데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 그 나프타를 대체한 게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USMC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2020년에 이제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조금 더 유리하게 했을 텐데 이거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25%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그거 FTA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관세 없는 네, 무관세. 무관세인 맞습니다. 협정인데 그래서 관세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본인 집권 시에 나프타를 대체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을 텐데 이제 그거조차 다시 한번 무시한다는 거니까 와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죠. 예. 더구나 중국하고 싸우다가 이제 여력이 있으면 우리하고 싸울 줄 알았더니 이게 정말 성동격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했던 이 캐나다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29일 날 공개 일정에 전혀 없었던 일정인데 마라로고 리조트로 달려갔어요.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 그냥 찾아갔어요. 막 문 열어 거의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리조트를 찾아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일정에 없는 그 미국행을 택했을까요? 물론 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서 뭐 충분히 생산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진도 이제 몇 장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 이 시점에서 갑자기 트리도가 아직도 캐나다 총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있네요.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여전히 가지고 있나요? 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도대체 꽤 본 것 같은데 오래됐다 싶어가 찾아봤더니 지금 9년 차예요. 9년 차. 네, 10년은 채 안 되고 9년.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때도 역시 트레이드였고 지금도 트레이드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 않네 하고 봤더니 정확히는 9년이었는데 지금 실각 위기입니다. 네, 3년임 해서 잘 하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물가 너무 오르고 뭐 경기 침체되고 거기도 뭐 주택 문제 때문에 이민자들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정말 이민자의 천국이라 불리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학생, 이민자 뭐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민 그렇죠. 갔죠. 캐나다로. 우리나라도 많이 갔죠. 그럼 부동산이나 물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실각 위기인데 트럼프가 25세 관세 때린다고 25% 하니까 관세. 25%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보이고요. 멕시코도 이제 장난 아닙니다. 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라고 이제 여성 대통령,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에요. 지난 10월에 이제 취임을 했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통화를 했어요. 트윗 올리자마자 이제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전화 끊는 다음에 멕시코를 통한 미국으로의 이주를 중단하고 미국 그 남부 국경 한마디로 멕시코가 접하고 있는 남부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트윗에. 네. 근데 뭐 폐쇄까지 동의했겠어라고 이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바로 이 쉐인바움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한 건 아니고 멕시코의 입장은 국경 폐쇄가 아니라 양국 정부와 국민 간에 다리를 놓자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바로 반박했고요. 또 별도 기자회견까지 가졌어요. 트럼프가 자꾸 트윗에 이상한 말을 올리니까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멕시코도 관세를 함께 올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간 협박 비슷하게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 아니었어요? 멕시코에서 네. 진보적인 여성 대통령 탄생했다고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렇습니다. 개혁 조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위기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높고 현재도 한 70%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임 대통령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있는 거겠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약간 여담인데 이게 멕시코와 캐나다를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서로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 그 흉을 보고 멕시코는 캐나다 흉을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뭐지? 지금 이제 관세를 그 부과하겠다고 했던 그 메인 이슈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민 문제였고 하나는 이제 펜타닐 마약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측에서는 사실은 펜타닐이나 마약 다 멕시코에서 오는 건데 우리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아니 거기 지금 뭐 경기도 침체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내년에 뭐 이제 총리라는 말은 언급 없었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 그 경제 잘못되는 거는 그쪽에서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서로 험담을 하는 정말 볼상사나운 사태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약간 긁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트럼프한테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뭔가 그 협공을 해서 이제 트럼프를 뭐 물리치자 약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원할 것 같은데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캐나다 욕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또 멕시코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볼썽사나운 사태가 지금 펼쳐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그 파이낸셜 타임즈 질리언 테트라고 굉장히 이 관록 있는 여기자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 캐나다 비즈니스맨들하고 라이트하이저 이 장관 내정자죠. 네. 같이 밥을 먹었대요. 네. 그런데 보통 캐나다 비즈니스맨들이 엄청 기업가들 엄청 조용하대요. 미국 기업가들은 막 떠들고 보통 그런 자리가 엄청 조용한데 네. 거기서 막 엄청 라이트하이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관세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네. 라이트하이저가 딜이라는 건 항상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렇게 네. 썼던데 분위기 되게 험상궂은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애가 한 대 딱 때리겠다고 주먹을 딱 들고 나왔는데 이 네. 맞을 애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요. 맞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무섭다. 어쨌든 그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는 게 항상 10배 부르고 한 절반으로 깎아서 많이 깎아줬지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방위비 분담분 같은 경우도 막 5배, 10배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우리 시장에서 막 흥정하듯이 그런 어떤 거래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아닌가. 어쨌든 1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임식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도 나름대로 어떤 딜을 가지고 가겠죠. 예. 그래서 미리 엄포를 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 그러면 또 다른 큰 애 음. 중국이 또 있잖아요. 사실 주 타겟은 중국일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류평이라는 이제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중국은 물론 이제 그 전랑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친 말을 퍼붓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변인 성명 그 보면은 아주 극단적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이제 문장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그 반발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 발끈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정도였고 어쨌든 펜타닐 문제를 우리한테 다 그 뒤집어 씌우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로 성명을 냈는데 아주 뭐 극단적인 발언들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주장이 현실에서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직은 취임 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관망하는 자세도 있지만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온 어떤 교수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언급을 보면 트럼프가 돼서 차라리 괜찮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네. 예전에도 한번 그 포린 팔러시 칼럼니스트가 올해 4월에 쓴 그 칼럼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가치, 뭐 선과학 이런 개념으로 연대를 이뤄서 한꺼번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그런 식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거래만 성사되면 동맹이고 뭐가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훨씬 더 쉽다 이런 이제 얘기 그 칼럼의 주제가 그런 거였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을 맺어서 뭐 중국을 압박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트럼프 캐릭터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그리고 또 대만 문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대만 문제잖아요. 대만 문제도 거래만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는 거래만 된다면 충분히 중국 측에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공간이 열리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후웨이 교수라고 뭐 상하이대 뭐 교수인데 거기서도 그런 이제 워딩들 우리가 트럼프가 더 쉬운 5가지 이유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어디 언론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FP, 포린 팔라스의 그 칼럼과 굉장히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한번 거래해봐. 왜냐면 또 트럼프를 한번 겪고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했던 그걸 상기하면서 이제 보호 조치를 계속 하나하나 해왔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어떻게 딜을 하면 된다는 그 노하우도 어느 정도 몸에 있을 겁니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치의 리더십보다는 거래의 리더십이 더 상대하기가 중국 편할 수 입장에서는. 있다. 네. 중국에서는. 왜냐면 근데 당장 유럽과도 이제 뭐 헤어질 결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워딩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헤어지면 우리가 좋지 이런 그죠.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지금 그 비자 그 면제도 네네. 점점 확대하고 맞아. 여러 나라로 네. 기간도 늘려주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또 거래가 너무 세게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미 지금 브릭스도 네. 관세를 엄청나게 이 때리겠다 네. 이렇게 막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브라질, 러시아, 중국, 뭐 인도 이런 네, 국가들이잖아요. 남아공까지. 네. 브릭스가 이제 매년 그 연례 회의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6개국을 신규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 11개 국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집을 엄청나게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뭐 브릭스 국가들 GDP 하면 뭐 몇 %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몸집을 자랑한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아마 작년 10월, 11월 요때였던 것 같은데 8월이었나요? 북한도 들어가고 싶다고 뭐 하고 있다고 했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아르헨티나는 나중에 철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 회원국으로 그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브라질하고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계속 이제 이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통화를 좀 만들자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이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 혹은 달러의 갑질이 심해지니까 우리도 살아보자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 대금을 뭐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약속도 하고 실제 일부 지급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테죠. 그건 누구나 뭐 미국 대통령이라면 바이든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경고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또 이분이 지금 바쁘세요. 네. 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를 만들거나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29일에. 그래서 지금 이 관세, 달러 이 두 가지 단어가 매일매일 지금 쏟아져 나오는. 관세와 달러. 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막 양성화할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네네. 이 달러 패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인데 그건 또 달러 약화시킬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다른 통화에 비해서 달러 패권 좀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내가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같은 한 페이지에 있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하면은 서로 모순돼서 한 절반 정도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동시에 했을 때는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들이 많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뭐 비트코인이 됐던 뭐 달러가 됐든 뭐가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다른 나라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은 안 돼라고 이제 지금 막무가내 사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보다는 약간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달러의 위상에 당신들이 지금 대항을 하려고 브릭스 국가 안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생각도 하지 마라고 이제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중국의 시각에 따르면 이것은 경고일 뿐 지금부터 거래를 시작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이 이런 논의를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체 통화 한번 결제 통화를 한번 써보자. 네, 뭐 네.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세게 들어오면 또 그럼 그때 가서 또 협상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경제는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수출 국가니까 네.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뭐 이런. 멕시코, 뭐 캐나다에 있는 우리 공장 얘기를 좀 넘어서라도 당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에 8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경총에서 한국경제총협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 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경영 긴축을 하겠다라는 게 2019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9년 한 5년 전에
비해서 가장 높게 우리 긴축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을 택했다는 비율은 각각 28%,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열의 여덟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네. 이게 관세 폭탄의 대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일단 아까 그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부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캐나다에 네, 있는 네. 우리 기업들은 바로 지금 직격탄 맞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미국 가더라도 어쨌든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관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바이든 때도 사실 이런 건 마찬가지였죠. 뭐 IRA라는 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하면은 그때 뭐 보조금 주겠다 이런 거였으니까. 뭐 트럼프와 바이든 경제 정책은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스타일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이후 직접 경영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어쨌든 경총에서 조사한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죠. 꼭 그게 경영 긴축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다른 나라 대통령 때문일까 뭐 이런 의문은 좀 그런 생각도 들긴 강하게 합니다만 들죠. 네.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하고 길이 막히니까 멕시코로 많이 맞아요. 포커스를 돌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공장도 짓지만 미국은 또 비싸고 좀 어려우니까 멕시코 상대적으로 인건비 싸고 그러니까 많이 돌렸는데 그렇게 그 했는데도 기업들은 불구하고, 네. 직격탄을 이번에 맞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네요.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보다 15%포인트나 높았어요. 긴축 경영을 택한 비율이.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훨씬 더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5%포인트나 높게 우리 그 몸집 줄일 거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00인 이상 기업의 긴축 경영 응답은 2016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가장 높았다고 하니까 거의 10여 년 만에.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 탓인지 뭐 트럼프 앞으로 올 이렇게 폭풍 탓인지 아니면 둘 다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긴축 경영하겠다는 거는 대기업 중에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소기업들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 대기업에게 납품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내수 기업인 경우가 많고 근데 내수는 계속 안 좋으니까 중소기업은 원래 계속 안 좋았고 그러니까 더 긴축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은 그나마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트럼프 그렇죠. 취임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큰 걱정거리네요. 그러니까 GDP가 뭐 올해 이제 2%, 2.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향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9%니까 1%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뭐 트럼프 이미 이전부터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수치로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경제 걱정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인 사돈 그 얘기는 다음에 고위직 시킨 거 얘기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퍼스트 패밀리라고 지금 퍼스트 레이디에서 확대 집권 가족이 되어가는 분위기. 그렇죠. 사돈 한 명은 프랑스 대사로 또 다른 사돈 한 명은 아랍 중동 고문을 앉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분들이 어떤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지 뭐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이게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외교력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그거 만만치 않다 생각하다가 우리 경제 트럼프 관세 폭탄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채로 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오늘 이벤트 하나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요. 2,000 통통 코인 받으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되고요. 그럼 2,000 통통 코인 매일 드린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몰에 들어가셔서 뭐 물건 사실 수 있는 그런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댓글 다실 경우는 하루 5번까지 1,000 통통 코인씩 총 5,000 통통 코인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더보기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